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든이 넘은 친정엄마와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이에요. 환갑이 넘은 제가 여든 넘은 엄마를 모시고 산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들 놀래요. 힘에 부치지 않냐? 엄마가 딸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말들이 많지만 저는 엄마랑 함께 사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답니다. 제 어린 시절은 파란만장 그 자체였어요. 제 나이 9살 때 아빠가 석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저는 엄마와 함께 강원도 산골에서 살아야 했어요. 원래 저희 가족이 살던 곳은 전주였는데 아빠가 사고를 당한 곳이 강원도라서 장례를 치르러 강원도 고성까지 가야 했거든요. 그곳은 아빠의 고향이기도 했어요. 아빠가 사고를 당한 것도 친가에 갔다가 사고를 당한 거였죠. 친할머니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 저와 엄마를 붙잡으셨어요. 남편도 없이 여자 혼자 어린 딸을 어떻게 기르느냐며 그냥 여기서 살라고 하셨죠. 당시 저희 엄마는 친정도 친척도 없던 처지라서 시어머니 말씀을 거역하기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전주집을 정리하고 친가 근처에 집을 얻어 살게 되었죠. 그런데 그게 다 친할머니와 아빠 형제들의 계략이었던 거예요. 애초에 친가 식구들한테는 저희 모녀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었거든요. 그저 아빠의 재산을 고스란히 뺏을 생각뿐이었던 거예요. 저희 모녀가 고성에 정착할 때 작은 아빠는 집을 얻어주겠다며 전주집을 정리할 돈을 받아가셨어요. 형수님은 세상 물정을 잘 모르잖아요. 게다가 여기 실정은 형수보다는 제가 더 잘 아니까 나한테 다 맡기세요. 숙자 학교도 보내야 하고 앞으로 형님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시겠지만 나 딸이다 생각하고 잘 보살필 테니 걱정 마세요. 악마는 웃는 얼굴로 다가온다고 세상 온화하게 보이던 작은 아빠는 그렇게 저희 집 전 재산을 받아가고는 오막살이 같은 집을 구해주셨어요. 그래놓고는 오히려 큰 소리를 치셨죠. 형수가 뭘 알아요. 이 동네 집값이 원래 그래요. 형수가 준 돈으로는 방 한 칸 구하기 힘들걸 내가 사정사정해서 얻은 거라고요. 아씨, 내가 미친놈이지. 기껏 힘들게 일해주고 죽은 형 재상 떼어먹은 파렴치한 취급이나 당하다니. 형수, 나 이 기분으로 도저히 형수 얼굴 못 보겠으니까 앞으로는 우리 모른 척하고 삽시다. 먹긴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저희 엄마 탓을 하던 작은 아빠는 얼마 뒤 고향을 떠났어요. 엄마가 수시로 친가에 가서 돈 돌려달라고 사정을 했더니 아예 야반도주를 해버린 거죠. 어머님은 도련님이 어디로 갔는지 아시죠? 제발 알려주세요. 그 돈 저희 전 재산이에요. 그거 없으면 저랑 숙자랑 굶어 죽는다고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그 돈으로 니들 사는 집 구한 건 나도 다 아는 사실인데 왜 내 아들을 도둑놈으로 몰아? 물에 빠진 거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네가 제정신이냐? 어머님, 그러지 마시고 도련님 있는 곳 좀 알려주세요. 제발요. 일주일도 넘게 밤낮 가릴 거 없이 친가에 찾아가 통사정을 했지만 친가 식구들 누구도 눈 하나 깜빡 안 했어요. 엄마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도 아무도 꿈쩍 않더라고요. 이러다 엄마마저 죽으면 어떡하나 싶어서 제가 고사리 손으로 엄마를 흔들어 깨웠어요. 잠시 뒤 눈을 뜬 엄마는 모든 걸 체념한 사람처럼 축 늘어져서는 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시체처럼 축 늘어진 엄마의 치맛자락을 잡고 집까지 걸어가던 순간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온 엄마는 며칠을 알아 누웠어요. 끼니도 걸은 터라 좀처럼 기운을 차리지 못하셨죠. 보다 못한 저는 옆집에 찾아가 우리 엄마 좀 살려달라고 울며 사정했고 옆집 아주머니가 끓여준 미음을 먹고서야 엄마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친가 식구들은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에그, 남편 앞서 보내고 그나마 있던 돈도 시동생한테 털려 먹었으니 살 희망이 어딨겠어. 그래도 애기 엄마야. 자식 생각에서라도 훌훌 털고 일어나. 지금 당장은 눈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먹고 사나 막막하겠지만 그래도 살아보면 살아친다오.
정모하면 내가 재치자리라도 알아봐 줄게. 명희 잘 키워줄 사람도 알아봐 주고. 그러니 일단 기운부터 차려. 말이 씨가 된다고 옆집 아주머니의 말이 얼마 뒤 현실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자리를 털고 일어난 엄마는 품팔이부터 온갖 허드렛 일을 해가며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총구석에서 버는 돈이라고 해봐야 겨우 모녀가 입에 풀칠할 정도였죠. 그나마 지천에 깔려있는 나물이며 호박, 가지 같은 채소들로 반찬을 할 수 있으니 근근히 버틸 수는 있었지만 제가 학교에 들어가고부터는 이래저래 돈 들어갈 일이 늘어서 엄마의 시름이 가실 날이 없었어요. 아빠가 살아계실 때는 전주에서 밥술 깨나 뜨고 살았던 터라 배고픔이 일상이 된 이 상황이 좀처럼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때만 생각하면 차라리 엄마랑 전주에서 버티고 살았다면 엄마도 나도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곤 해요. 그랬다면 엄마와 제가 헤어지는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제가 9살 여름 방학식을 하던 날이었어요. 동네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웬일로 엄마가 집에 계시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남의 집 일을 해주느라 논이며 밭에서 일을 하고 계실 엄마가 말이에요. 엄마랑 얘기를 나누고 있던 옆집 아주머니는 저를 보자 평소보다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숙자 이제 오니? 내일부터 방학이지? 우리 숙자 방학도 했는데 아줌마가 서울 구경 시켜줄까? 서울 구경이라는 말에 뛸 듯이 기뻤지만 대답보다는 엄마 눈치를 먼저 살폈어요. 그러자 엄마가 지그시 저를 바라보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가고 싶어? 그럼 가자. 정말? 애들이 그러는데 서울은 엄청 크고 자동차도 많고 동물원에 사자랑 호랑이도 있대. 그럼 나 그거 볼 수 있는 거야? 그래, 동물원도 가고 남산도 가고 숙자가 원하는데 다 가보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강원도로 이사를 온 이후로 먹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모두 포기하고 살았던 터라 서울 나들이에 들뜬 건 당연한 일이었죠. 며칠 뒤 저는 엄마 손을 잡고 서울로 갔어요. 정신이 없을 정도로 차들이 많고 사방에서 빵빵거려서 엄마 치맛자락을 꼭 쥔 채 걸어야 했지만 눈앞에 펼쳐진 별천지에 마냥 들뜨고 기쁘기만 했어요. 그리고 해가 서서히 저물어 가던 무렵 엄마는 대궐 같은 양옥집에 저를 데리고 갔어요. 그 집에는 제 또래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백지찬처럼 하얀 얼굴에 한쪽에 보조기를 끼고 있었어요. 불편한 다리로 절룩거리며 제 옆으로 온 아이는 제 앞에 인형을 불쑥 내밀었죠. 그러자 그 집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명희야, 숙자가 마음에 드니? 같이 놀고 싶어? 그러자 여자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숙자야, 엄마는 아줌마랑 얘기 좀 하고 있을 테니까 명희랑 가서 놀아. 명희 방에 가면 인형도 많고 책도 많단다. 제가 엄마 눈치를 슬쩍 봤더니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시며 가서 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명희를 따라 그의 방에 들어가 놀았고 난생 처음 보는 값비싼 장난감을 가지고 노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그러다 졸음이 밀려와 꾸벅꾸벅 졸았어요. 그러다가 언뜻 눈을 떴는데 저희 집보다도 훨씬 큰 방에 저 혼자 덩그러니 누워있더라고요. 캄캄한 방 안에 홀로 누워있던 저는 엄마를 찾아 거실로 달려나왔어요. 그런데 사방을 둘러봐도 엄마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 엄마 어딨어요? 숙자야, 너희 엄마가 일이 생겨서 먼저 가셨어. 여기서 밥 잘 먹고 명희랑 사이좋게 지내고 있으면 엄마가 너 데리러 올 거야. 싫어요. 나 엄마 따라 갈래요. 우리 엄마 어딨어요? 아줌마, 제발 우리 엄마 좀 불러주세요. 아주머니는 울고불고 난리를 치며 집을 나가려는 저를 끌어안으며 그러시더라고요. 숙자야, 아줌마가 약속할게. 엄마랑 꼭 만나게 해줄 테니까 그때까지만 여기서 살자. 지금 밖에 나가도 너 엄마 못 찾아. 오히려 길이 갈리면 영영 엄마를 못 보게 될 수도 있다고. 그래도 나갈 거야. 하루 종일 엄마를 따라 걸었던 서울 풍경을 생각하니 아주머니 말이
거짓말 같지는 않았어요. 사실 그 많은 차들과 사람들 속에서 우리 엄마를 찾을 자신이 없었거든요. 혹여 서울 한복판에서 길이라도 잃는다면 그때는 정말 엄마와 영영 이별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아주머니 말대로 엄마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잠깐이면 될 줄 알았던 기다림은 결국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이어졌죠. 아주머니 도움으로 중학교까지 다니는 동안 저는 다리가 불편한 명희의 수행 비서처럼 살았어요. 대신 책가방을 들어주고 학교에서 화장실에 갈 때도 늘 제가 따라다니며 부축을 해주었죠. 아주머니께서 학교에 얘기를 해놓은 덕에 저는 매년 명희와 같은 반 짝꿍으로 지낼 수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식모들과 함께 집안일을 거들었고 매달 용돈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수업이 끝나고 명희와 함께 교문을 나섰는데 그날따라 기사 아저씨가 늦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저희 학교 앞을 지나던 남학생 무리가 저와 명희를 보고는 힐끔대더라고요. 처음엔 명희 다리에 채워진 보조기교를 보고 놀리는 건가 했는데 잠시 뒤 잘생긴 남학생 하나가 저희 쪽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습관적으로 명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명희 앞을 가로막으며 앞으로 나갔죠. 그랬더니 명희가 저를 옆으로 확 밀치더라고요. 그 바람에 바닥에 꼬꾸라진 저는 무릎이 까졌고 선홍색 피가 번져 나왔어요. 자기 때문에 내가 다쳤는데도 명희는 저한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남학생 얼굴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마치 얼빠진 사람처럼요. 그제야 명희가 그 남자애한테 반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남학생이 얼른 달려와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저를 일으켜 세워준 거예요. 괜찮아? 많이 다친 거 아냐? 그러면서 멀뚱히 서 있는 명희를 보고는 인상을 쓰며 말했어요. 야, 넌 사람을 밀쳤으면 최소한 사과는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자 명희가 마음이 상했는지 버럭 소리쳤어요. 보면 몰라? 난 다리 병신인데 어떻게 그럼? 그게 무슨 상관이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 보아하니 넌 다리가 병든 게 아니라 마음이 병든 것 같다. 그러면서 손수건을 꺼내 피가 난 부위를 닦아주었어요. 남학생은 저희 옆 학교 학생으로 저희와 같은 중3이었어요. 공부를 꽤 잘하는지 경기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기사 아저씨가 도착하는 바람에 긴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지만 남학생은 제게 마음이 있던 모양이었어요. 저희 쪽으로 다가온 것도 제게 말을 걸어보려고 그랬던 거라고 하더군요. 서로 통성명을 하는 걸 끝으로 명희와 저는 차에 올랐고 남학생은 저희가 탄 차가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명희는 제게 무척이나 차갑게 굴기 시작했어요. 사춘기를 지나면서 외모 콤플렉스 때문에 성격이 모나게 변한 명희였지만 저한테는 변함없이 잘해주던 아이인데 자기가 반한 남학생이 제게 관심을 주자 순식간에 변해버린 거죠. 평소에도 질투심이 남달라서 제가 다른 친구들과 말이라도 섞으면 울고불고 질색을 하는 앤데 이번엔 제가 버림받게 되었네요. 화가 난 명희는 끝끝내 저를 집에서 내쫓고야 말았거든요. 숙자야, 이제 너도 중학교를 나왔으니 네 인생을 찾아가야 하지 않겠니? 언제까지고 널 우리 집에 잡아놓는 것도 이제 미안해서 안 되겠구나. 그래서 말인데 네가 지낼 곳을 알아봤어. 아주머니는 제가 일을 하며 숙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오공장을 주선해 주시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돈도 챙겨주셨어요. 명희가 이제 제가 싫다던가요? 그래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한사코 아니라고 하셨지만 저도 눈이 있고 귀가 있는데 모를 리가 있나요? 아무튼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겠다고 버틸 수만은 없었던 저는 대신 아주머니께 부탁을 드렸어요. 언제고 저희 엄마가 날 찾아오면 제가 일하는 곳을 꼭 알려달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그 공장을 그만두지 않을 테니까 꼭 부탁한다고요. 그렇게 저는 공장에서 미싱 돌리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명인의 집을 나온 이후에도
아주머니 생신 때는 선물을 사들고 찾아가곤 했습니다. 비록 끝까지 인연을 이어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갈 곳 없는 저를 키워주시고 중학교까지 보내주신 은인이니까요. 명희가 나를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것 같아서 밖에서 따로 만나거나 명희 없을 때 집에 찾아가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아주머니는 명희 소식을 들려주곤 하셨어요. 저희 사이가 갈라진 거에 대해 많이 안타까워하셨거든요. 명희도 저를 그렇게 내친 거에 대해 많이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화해하지 못했던 건 그놈의 자존심 때문이었죠. 명희는 제가 먼저 숙이고 들어오길 바랐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 버틴 탓입니다만 생각해보면 우리 둘 다 철이 없었던 거죠. 명희와 다시 얼굴을 마주한 건 명희가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보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언제 다시 보게 될지 모른다 생각하니 그동안 쌓여있던 앙금보다는 서로에 대한 그리움이 컸던 덕분이죠. 기집애야, 그간 나 많이 미워했지?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그래도 너니까 날 이해하고 받아줄 줄 알았어. 어떻게 나가란다고 바로 나가냐? 난 그저 너 골탕 먹이려고 해본 말이었는데. 나도 어려서 속이 좁아 그랬지 뭐. 나도 알고 있었어. 네가 정말 날 내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너한테 가서 말로 풀었으면 될 일이었는데 참 바보 같았지. 아니야, 내가 못돼 먹어서 그래. 숙자야, 나 미국 가서 다리 고치고 오면 그때 다시 예전처럼 붙어 다니자. 그때까지 잘 지내야 돼.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래도 늘 가슴에 묵직하게 박혀있던 돌이 빠져나간 것 같아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21살이 된 저는 그 공장 재단사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여보, 나 공장 일 계속 하고 싶어. 여기서 누굴 좀 기다려야 하거든. 누굴? 설마 남자는 아니겠지? 자기도 참, 그런 거면 내가 당신한테 말을 할까봐? 남자가 아니라 우리 엄마야. 9살 때 헤어진 우리 엄마. 엄마 때문에라도 난 공장 일 그만 못 두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아. 허락 안 해주면 나 결혼 안 해. 이래, 돈도 버는데 내가 왜 반대를 하겠어. 그렇지만 이런 애도 우리 집 일에 소홀히 하는 건 안 돼. 돈으로 장남 노릇은 못해도 성의로는 제대로 장남 노릇하고 살 생각이니까. 남편은 7남매 중에 장남으로 형제들 중 유일하게 서울에 올라와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시동생이고 시누이고 심지어 사돈의 팔촌까지 서울에 볼 일이 생기면 다들 우리 신혼집에 드나들곤 했죠. 고작 두 사람이 누우면 딱 맞을 사글세 단칸방에서 그 많은 손님을 치렀던 걸 생각하니 새삼 제 자신이 기특하고 안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겨울엔 그래도 서로의 온기가 도움이 되기도 했지만 삼복더위에는 지금처럼 에어컨도 없던 터라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하루 종일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느라 파김치가 된 몸으로도 우리 집에 불청객처럼 찾아든 시댁 식구들 밥까지 차려 먹이려니 여간 피곤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부부만 있을 때는 김치찌개 하나만 끓여도 군말 없이 해결이 될 일이었지만 시댁 식구들한테는 그런 게 안 통했어요. 한 번은 시동생이 집에 왔는데 하필 그날따라 집에 찬거리가 없어서 저녁 한 끼만 있는 반찬에 먹자고 했어요. 너무 늦어서 시장도 문을 닫은 터라 어쩔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댁에 내려가 어머님께 뭐라고 했는지 어머님이 대파며 호박, 가지, 말린 생선까지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집으로 오셨지 뭐예요. 아무리 보고 배운 게 없어도 그렇지 하루 종일 일하고 온 남편 상에 쉬어 빠진 김치 쪼가리에 말라 비틀어진 무말랭이가 말이 되냐? 그걸 먹고 어디 힘이나 나겠어? 난 이날 이때까지 층층 시야에 애들을 7이나 낳아 길렀지만 국이며 찌개 없이 밥상 차린 적은 한 번도 없다. 어머님,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그때는 공장 야근이 겹쳐서 장을 못 봐 그런 거지만 평소엔 제대로 챙기고 있어요. 너 지금 밖에서 일 좀 한다고 시애미 앞에서 유세 떠는 거냐? 그렇게 따지면 나도 논이며 밭일이며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눈코 뜰 새 없이 일하고 사는데 왜 너만 거지새끼 동양밥그릇 같은 밥상을 차리냔 말이다. 이게 다 근본 없는 집안에서 자라서 그런 거 아니드냐? 왜?
내 말이 틀렸냐? 그놈의 근본. 어머님이 툭 하면 내뱉는 그 말은 나이성 칼보다도 날카롭게 내 가슴을 찔러댔어요. 그렇다고 반박할 말도 없었죠. 그 다음에 이어질 말을 불보듯 뻔히 아니까요. 세상에, 나는 일 날 때까지 자식 새끼들 키우느라 허리가 휘면서도 내 새끼 버릴 생각은 추호도 해본 적이 없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생때 같은 내 새끼를 어떻게 버려. 그런 거 보면 네 친정어머니는 참 어지간한 사람이다. 지 새끼를 버리고 어떻게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사는 지원. 너도 나중에 네 엄마 닮을까 봐 걱정이다. 어머님,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차라리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제 엄마 욕하지 마시고요. 어머님도 여자잖아요. 어머님도 누군가의 자식이잖아요. 오죽했으면 자식을 버렸겠어요. 미워해도 제가 미워해야죠. 욕을 해도 제가 해야 한다고요. 왜 어머님이 알지도 못하는 저희 엄마 욕을 하세요? 이게 어디서 고개를 빳빳이 들고 대들어. 네가 이러니까 네 엄마가 욕을 먹는 거다. 오죽하면 내가 일명식도 없는 네 엄마 욕을 하겠냐. 어디서 저런 걸 데려와선? 아, 내 새끼만 불쌍하지. 어쩌면 시어머니들은 하나같이 못됐을까요? 자기 자식들한테는 한없이 온화하면서 왜 남의 자식한테는 그렇게 표독스럽냐고요. 저희 결혼할 때 숟가락 하나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저희 집에 군 식구 딸려 보내는 건 물론이고 시동생들 학비 내야 된다고 제 월급 내놓으라는 말을 어쩌면 그렇게 당연하게도 하는 건지 모르긴 해도 내 친정 부모가 제 남편한테 똑같이 그랬다면 당장 헤어지라고 난리쳤을 겁니다. 당신도 한때는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시집살이에 눈물 흘려 봤을 텐데도 어쩌면 그리 며느리 마음을 몰라주는지 야속하기 그지없었어요. 공장일 하랴 시어머니와 시누이 시동생한테 시달리랴 몸도 마음도 멀쩡할 날이 없던 저는 날이 갈수록 살이 쭉쭉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임신을 한 사실도 너무 늦게 알게 되었죠. 제가 원래 생리불순이 심해서 자주 거르곤 하는데 그 바람에 임신 7개월이 다 되어서야 알게 되었지 뭐예요. 아유, 미련한 년. 애미가 돼서는 뱃속에 새끼가 들어선 것도 몰랐다냐? 도대체 너는 제대로 하는 게 뭐가 있냐? 어쩌면 하나부터 10까지 내가 가르쳐야 되느냔 말이야. 너 그러다가 내 손주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그땐 어쩔 거냐? 미련해도 어쩌면 그렇게 미련할까? 제 임신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축하한다는 말도 없이 저를 꾸중하셨어요. 남들처럼 시부모에 시동생들까지 줄줄이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딸랑 지들 둘이 세상 편하게 살면서 뭐가 그리 불만은 많은지 어떻게 된 게 너는 볼 때마다 우거지상이냐. 네가 이러니 내 아들 일이 잘 될 턱이 있어? 복이 들어오다가도 도로 나가겠다. 에휴, 암튼 애 잘못되지 않게 몸간수나 잘해라. 배 나온 모양을 보니 딱 봐도 아들인 것 같으니 귀하게 보살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아들 타령을 하는 시어머니를 보니 조금 겁도 났어요. 이러다가 딸이라도 나오면 그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걱정은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아유, 세상에 뭐가 급하다고 달고 나와야 될 거 빼놓고 나왔더냐? 이걸 도로 뱃속으로 집어넣을 수도 없고. 아유, 팔자야. 남들은 첫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도 한다는데 저희 시어머니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였어요. 시어머니는 갓 태어난 제 딸아이를 인상 쓰고 내려다보며 저주 섞인 말만 퍼부으셨거든요. 이걸 어디다 써먹어? 밥이나 축내지. 뭐하러 태어나서 내 아들 어깨만 무겁게 하는 건지 원. 넌 뭘 잘했다고 자리 보전하고 앉았냐? 나 때는 밭일하다 와서 애 낳고 다음날 바로 밭에 나갔다. 아들을 줄줄이 낳은 나도 그렇게 살았는데 쓸데없는 계집애 하나 낳고 뭔 유세야. 30분 넘게 서슬퍼런 독설만 퍼부어대는 어머님 때문에 결국 저는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그걸 본 남편이 참다 못해 한마디 거들었죠.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이 사람 애 낳은 지 고작 하루 됐어요. 제발 산후조리하는 동안만이라도 쉬게 해주시라고요. 너 지금 네 옆에 내 편 드느라 이 애미한테 성내는 거냐? 아유, 내가 얼른 죽어야지. 이 꼴을 보려고 그 고생을 하고 살았나. 아유, 서러워라. 원통해라. 결국 시어머니는 출산한 지 하루 된 제 앞에서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정말 울고 싶은 게 누군데 그 난리를 치고 난 어머님은 그래도
저 먹을 미역국은 끓여주셨어요. 살짝 선잠이 들었었는데 남편이 미역국 끓이라고 소고기를 잔뜩 사다가 어머님께 드리더라고요. 소고기를 본 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며 뭔 돈으로 이렇게 많이 사왔냐고 핀잔을 주셨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괜히 아낀다고 남기지 말고 고기 듬뿍 넣고 끓이라고요. 애 낳느라 고생했는데 잘 먹여야 한다나요? 그 말을 듣는데 그래도 내 남편밖에 없다 싶더군요. 1시간쯤 지났으려나요? 어머님이 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비록 제 마음은 아프게 하셨지만 그래도 친정이 없는 저를 위해 미역국까지 끓여주시니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감사 인사를 하고 국을 떴는데 이상하게 미역국에 들어있어야 할 고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남편이 미역국 끓이라고 국거리로 소고기를 사온 걸 들었는데 말이죠. 이상했지만 그땐 그저 국을 뜨다 보니 고기가 안 떠졌나 보다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저녁 때 남편이 받은 미역국에는 거짓말 조금 보태서 미역보다 고기가 많이 들어있지 않겠어요? 이번엔 고기가 제법 떠졌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역시나 제 미역국엔 고기가 한 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일 마치고 밤에 돌아온 남편의 미역국에만 고기가 들어있더군요.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어머님이 일부러 제 거에는 고기를 떠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을요. 평소에 식탐이 없는 저였지만 그걸 보는데 어쩜 그리 서운하던지 눈물을 참느라 힘들었습니다. 친정엄마만 있었더라면 내가 이런 서름은 안 당했을 텐데 고작 고기 몇 점에 날 버린 엄마까지 그리워지다니 내가 참 정에 굶주렸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3일이나 제 산후조리를 돌봐주시고 시골집으로 내려가셨어요. 가시는 순간까지도 저를 원망하는 푸념을 잊지 않으셨죠. 아주 상전이 따로 없다. 어디 감히 며느리가 시애미가 갖다 바친 미역국을 떠먹어? 세상 말세다 말세야. 내 딸 먹을 미역국도 안 끓여본 내가 남의 딸한테 미역국까지 끓여다 바치고 아우 내 팔자야. 뭔 놈의 팔자가 이리 기구하다냐? 에이구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꼴을 보기 싫어 내가 죽어야지. 어머님은 기껏 며느리한테 미역국까지 끓여주시고도 자신의 공을 입으로 다 까먹으셨어요. 딸아이를 낳고 한동안 공장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애도 봐야 하고 살림에 시댁 식구들 뒤치다거리까지 도맡아 해야 했으니까요. 여보, 내가 일을 쉬느라 수입이 줄어서 힘들지 않아요? 어디다 애 좀 맡기고 다시 일할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돈이 중요한가? 우리 딸내미랑 마누라가 중요하지. 돈 걱정은 말고 살림이나 해. 남편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상황이 힘들다는 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애만 아니면 당장이라도 나가 일을 하고 싶은 심정이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떻게든 남편 월급으로 알뜰하게 살아내는 것뿐이었어요. 틈틈이 집에서 부업도 해가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덧 딸아이가 7살이 되었고 그 즈음 명인의 아주머니한테 연락이 왔어요. 미국으로 치료를 병행한 유학을 떠났던 명희가 한국으로 돌아온다고요. 연락을 받고 며칠 뒤 아주머니 댁을 찾았던 저는 달라진 명희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리가 멀쩡해졌더라고요. 본인 말로는 아직 살짝 절기는 한다는데 제 눈에는 전혀 티가 나지 않았어요. 다리가 나아서 그런가 명희는 전보다 많이 쾌활해졌고 본디 착한 심성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서로 살아온 얘기를 나누면서 그간 찝찝했던 앙금은 모두 말끔하게 풀었습니다. 명희는 다시 예전처럼 둘이 붙어 다니기를 원했지만 더 이상 그럴 수는 없었어요. 제게는 딸린 식구들도 있고 제가 감당해야 하는 일들만으로도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벅찼으니까요. 그저 가끔씩 너무 그리울 때 전화 통화나 하자고 했습니다.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여행도 다니자고 그러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명희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곤 다짜고짜 제 손을 붙잡으며 그러는 거예요. 숙자야, 너희 어머니 공장으로 찾아가셨지? 엄마 만난 거지? 이게 무슨 자다가 봉청 두드리는 소린가 싶어 멀뚱히 쳐다봤더니 엄마랑 내가 집 비운 사이에 너희 엄마가 집에 오셨다나 봐.
내가 그 소리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 다행히 우리 집 일하는 애가 널 알잖니. 짓단 애 너 위한다고 니네 공장을 알려드렸다나 봐. 엄마 만난 거 맞지? 아니, 못 만났어. 아직 안 왔어. 명희야, 정말 우리 엄마 맞대? 엄마가 날 찾아온다고 했대? 우리 엄마는 어떻대? 좋아 보인대? 아픈 데는 없어 보인대? 그동안 애써 마음속에서 지우고 살았던 엄마라는 단어가 되살아나자 걷잡을 수 없는 그리움이 몰려왔어요. 명희 품에 안겨서 한참을 울고 나서야 주소까지 알아가 놓고 왜 지금까지 날 찾아오지 않았나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명희는 저희 엄마가 형편이 많이 나아졌는지 행색도 좋아 보이고 있는 집 사모님 같더라는 자기 집 아이의 말을 전하면서 내일이라도 당장 찾아올지 모르니 기다려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만 믿고 다음 날 아침 일찍부터 애를 들쳐업고 제가 일하던 공장으로 갔어요. 하지만 끝끝내 엄마는 오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공장 앞에서 죽치고 있는 제게 엄마가 오면 알려줄 테니 집에 가 있으라고 했지만 이번엔 길이 엇갈리면 그땐 정말 끝이란 생각에 좀처럼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 퇴근 시간까지 공장 앞에서 기다렸던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고 말았죠. 그 후로도 종종 저는 공장을 찾아갔지만 번번이 허탕을 치고 돌아와야 했어요. 주소도 알면서 엄마가 날 찾지 않는 건 날 만날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럼 왜 명희네 집까지 찾아갔던 걸까? 엄마는 대체 뭔 생각을 하는 걸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졌지만 답은 찾지 못했어요.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나고 나니 더는 헛된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어요. 엄마에 대한 기대를 접고 나니 공허한 기분이 들어 더 몸을 혹사하며 일을 했어요. 공장 일은 그만뒀지만 집으로 일감을 가져와 미싱을 돌리곤 했었는데 평소보다 일감을 늘리게 된 거죠. 적어도 미싱을 돌릴 때만큼은 잡생각이 없어져서 좋더라고요. 그만큼 돈도 많이 벌리고요. 잘 될 때는 공장에서 벌 때보다 수입이 좋았어요. 물론 돈을 많이 벌자면 자는 시간도 줄이고 일해야 했지만요. 우리 부부가 이렇게만 벌면 금방 월세집도 벗어날 수 있겠다 생각했던 그때 남편이 뜬금없이 독립을 하겠다지 뭐예요. 나 곧 독립하려고 마땅한 공장에 나와서 이참에 내 공장 차릴 생각이거든. 백날 남의 공장에서 일해봐야 돈을 모으기나 하겠어? 작아도 내 공장 차려서 하는 게 낫지.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공장을 차려요? 설사 차린다고 해도 거래처도 없이 무슨 수로? 걱정이 앞서는 저와는 달리 남편은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처럼 느긋했어요. 이 사람아, 남자가 생각도 없이 칼을 뽑은 줄 알아? 내가 다 알아보고 할만하니까 하겠다는 거야. 당신은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잘못된다고 해도 나한테 기술이 있는데 저 자식 굶기기야 하겠어? 저한테는 말도 않고 이미 모든 준비를 끝낸 남편은 얼마 안가 공장을 열었어요. 그리고 걱정과 달리 공장은 순조롭게 운영이 되었고 하루가 다르게 저희 살림도 펴갔죠. 제 남편 일이 잘 풀리자 시어머니도 더는 제 딸을 계집애라고 구박하거나 저를 힘들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예뻐하시는 것도 아니었지만요. 그런데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공장을 시작하고부터는 시동생의 시누이, 남편의 친가 외가 사촌들까지 죄다 서울로 올라와 남편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 바람에 저희 집은 큰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식구들의 숙식을 담당해야 했으니까요. 매 끼니 식사와 빨래, 청소는 오롯이 제 몫이 되었죠. 공장 일을 할 때보다 더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렸지만 어머님은 늘 저를 집에서 놀고 먹는 식충이 취급을 하셨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해도 어머님 눈에는 좋게는 안 보였을 거예요. 그렇게 10년이 지났고 남편의 공장이 잘 돌아간 덕분에 살림은 전보다 많이 여유로워졌지만 의외로 모은 돈은 없었어요. 죄다 시동생 시누이 학비며 결혼자금으로 야금야금 들어갔거든요. 저는 공장 일이 바쁠 때는 종종 나가 미싱도 돌려주고 공장 식구들 밥도 해다 날랐지만 딱히 월급을 받지는 않았어요. 내 남편 공장이니 당연하다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내 희생은
공은 모조리 시댁 식구들이 차지했더라고요. 그럴 줄 알았으면 다만 얼마라도 돈을 받아 챙길 걸 후회했답니다. 말이 옷공장 사장님 사모님이지 저는 제 손으로 융통할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었어요. 여전히 명인의 아주머니 생신 때 선물을 사거나 정말 가끔 명이랑 만나 밥 한 끼 먹으러 나갈 때도 생활비에서 아낀 돈을 모아 들고 나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저와는 달리 시댁 식구들은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특히 저랑 동갑인 둘째 시누이는 변해도 너무 변했더라고요. 깡촌에서 집에 젓가락도 변변이 없어서 숟가락 뒷꼭지로 반찬을 떠서 먹던 시누이는 완전 부잣집 사모님처럼 변한 거예요. 저도 한번 못 신어본 유명 브랜드 옷이며 구두, 핸드백까지 주렁주렁 입고 다녔죠. 시누이 남편 벌이가 그리 좋지 못하다는 걸 알기에 더 의아했어요. 아가씨는 무슨 돈으로 그 비싼 옷이며 구두를 사 쓰는 거예요? 어디 꿍쳐둔 돈이라도 있어요? 언니도 참, 나한테 그런 게 어딨어? 큰오빠가 사준 거니까 받아 쓰는 거지. 내 돈 주곤 이런 거 못 사지. 한껏 들떠서 떠들던 시누이는 순간 두 손으로 자기 입을 틀어 막았어요. 우리 그이가 사줬어요? 옷이랑 신발, 백까지 몽땅?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시누이는 입을 닫았지만 결국 모든 걸 실토하고 말았어요. 정확히는 제 남편이 사준 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져주라고 사준 걸 남편이 지 동생한테 준 거였죠. 저 몰래 저희 엄마랑 연락하는 걸 비밀로 하려고요. 이유는 돈 때문이었어요. 저희 엄마가 명인의 집에 찾아갔던 날 엄마는 바로 제가 일한다는 공장으로 갔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제 남편을 만나게 되었고 제 소식을 전해 들었죠. 하지만 남편은 엄마한테 제가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가 타고 온 차와 차림새를 보고는 있는 집 사모님이라는 걸 알곤 잔머리를 굴린 거죠. 중간에서 저를 잘 구슬려 보겠다며 착한 사위 코스프레를 하면서 사업 자금도 뜯어내고 필요할 때마다 이것저것 받아냈나 봐요. 돈 있는 남자랑 재혼해 생활에 여유가 있던 엄마는 저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제 남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주었고 제 생일이며 명절 때마다 옷과 가방, 구두 같은 것들도 보내주셨죠. 시누이가 입고 쓴 고가의 브랜드 제품들이 그거였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애를 데리고 집을 나왔어요. 하지만 당장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명희한테 전화를 했더니 자기 집으로 오라더군요. 남편의 만행을 다 들은 명희는 변호사를 구해줄 테니 소송을 하라고 했어요. 비용은 자기가 대주겠다면서요. 그 전에 일단 엄마부터 만나보기로 한 저는 남편한테 받은 엄마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수십 년간 떨어져 살았던 엄마와 만나게 되었죠. 정말 미워했었는데 막상 얼굴을 보니 미움보다는 안도감과 반가움이 더 컸어요. 그래서 다짜고짜 엄마를 끌어안고 펑펑 울었죠. 그렇게 눈물에 모녀 상봉을 한 우리는 지난 10수년간 우리 사이를 막아섰던 제 남편에 대한 복수를 하기로 했어요. 저도 저였지만 엄마가 도저히 용서를 못하겠다며 어떻게든 짓밟아 버리겠다고 하시더군요. 제 이혼 소송과 더불어 남편이 그간 우리 모녀를 속이고 엄마한테 뜯어간 돈과 금품 등에 대한 소송도 별도로 시작했어요. 변호사는 엄마와 재혼한 분이 실력 있는 분으로 구해주셨죠. 한 이불을 덮고 살면서 그 긴 세월을 저를 속이고 지네 식구들 배를 불렸던 남편은 결국 알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그동안 저희 엄마 등에 빨대를 꽂고 돈을 쭉쭉 빨아먹었던 시댁 식구들도 그간 받아먹은 돈과 금품에 대한 대가를 토해내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 형제들 간의 싸움도 벌어지고 지들끼리 소송까지 벌이면서 아주 진흙탕 싸움이 됐더라고요. 결국 자식들의 몰락에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고 제 시댁은 쓰나미에 휩쓸린 해변처럼 난장판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약 20여 년간의 제 결혼 생활은 아주 더럽게 끝이 났어요. 이것도 벌써 10수년 전의 일이 됐네요. 이혼 후 저는 딸아이와 함께 살다가 딸이 시집을 간 후부터는 친정엄마랑 함께 살고 있어요. 엄마랑 재혼하셨던 분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함께 살기 시작했거든요. 다행히도 엄마는 여전히 정정하세요. 엄마 말로는 우리 모녀가 떨어져 산 시간이 길어서 그 기간을 돌려받으려면 당신이 오래 살아야 한다고 하시네요.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엄마가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라는 이름이 참 무겁긴 하지만 대단하다는 것도 새삼스레 느끼는 요즘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